안녕하세요. 생명과학도 김미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목소리랑 이런 걸 보니까 좀 죄송스럽네요. 우선은 오늘부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 그 생명과학 2에서 이게 생명과학 2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실 부분이기도 하고, 생명공학과는 이런 걸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생명 쪽으로 진학할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우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아두셔야만 해요. 생명과학 원이 좋아서 생명 쪽으로 선택하면은 가서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가면은 오늘부터 배울 내용들을 중점으로 배워요. 그러니까는 생화학 부분이죠. 어떤 분자가 있으면 어떤 효소에서 이 분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 효소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 효소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만 주로 배우기 때문에 배우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적성에 맞지 않겠다 싶은 친구들은 아직 포기하기는 좀 너무 이르긴 한데 어쨌든 진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배우다 보면은 다른 과목보다 재밌어요. 근데 암기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암기를 하셔야만 문제든 뭐든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트는 좀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배워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대학교 간 친구들이 저한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맘때쯤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오는 파트예요. 대학교 가서 일반 생물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교양을 듣던 어쩌든 간에 이쪽 파트는 교수님들이 정말 발표를 많이 시키거든요. 세포과 광합성은 정말 발표를 많이 시켜요. 근데 그냥 발표하러 가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라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파트가 대학교 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나는 공학 갈 건데, 공대 갈 건데 이럴 친구들도요, 꼼꼼하게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 한양대 그 화학분자 이쪽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거기 1학년 때 이걸 배웠대요, 원서로. 근데 요즘은 공대며 뭐며 너나 할 것 없이 취업 쪽이 다 생명 쪽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이 뭐 판매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쪽으로 연관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이쪽을 거의 필수로 배운대요. 어느 학과든 간에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이쪽 파트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세포호흡 첫 시간이에요. 세포호흡 첫 시간.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건데 저번에 보니까 복습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제가 썼더라고요. 그것도 참 죄송할 노릇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아주 잠깐만 하면 안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효소의 구성 그래도 잠깐만 합시다. 시간은 어떻게든 내면 되니까. 자, 효소는 전 효소로 작용해야지만 작용이 일어나더라. 전효소란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있다. 보조인자는 조효소와 금속 이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했었고, 조효소와 금속 이온은 비교적 열에 강하다. 주효소는 담배 줄고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그래서 pH와 온도에 약한 거는 주요소, 그다음에 강한 것들은 조효소, 금속이온 이런 것들이 있었고 6가지로 나뉘더라. 그래서 잘 나오는 게 가수분해 전이효소, 산화하는 효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게 이성질의 효소였고, 산화하는 효소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 최적 온도, 최적 pH가 있는데 우리는 생체 촉매를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온도는 37도로 살아있는 생명체 온도가 최적 온도더라. 그다음에 기질의 농도 하면서 자 이거 우리 했었죠?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이 제한점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이 이 포화 상태에 이르더라.
이때 반응의 속도를 더 높이려면은 효소를 더 넣어주면 되더라. 이런 거 중요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온도냐, pH냐, 변이에 따라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적 저해제는 나중에는 기질을 높여주면은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같아지더라.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해 효과가 줄어들지 않더라.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세포호흡과 강합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여한종 쌤 거 제가 드리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우선은 들어주십시오. 여한종 쌤 워낙 베테랑이셔서 내용 잘해주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내신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산화적 인산화까지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이미 배우신 거겠지만 다시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필요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인산화 과정을 이제 배울 거거든요. 광합성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광합성이라고 그러고 동화작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도 ATP가 필요해요. ATP가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빛을 이용해서 ATP를 만듭니다. 세포흡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즉 그람당 킬로칼로리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ATP를 얻는 과정이 세포흡이며 이하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엽록체든 미토콘드리아든 ATP를 합성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엽록체는 광인산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빛을 이용해서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는 기지 수준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생명과학원 때 배웠어요. 세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하는데 100% ATP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 한 문자당 100% ATP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ATP는 약 40%, 그럼 나머지는 열로 약 60%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ATP는 뭐냐? ATP는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원 때 배웠잖아요.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더라. 이걸 왜 배우냐, 다시. 우리가 ATP 만드는 과정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습법입니다, 복습.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에 트라이, 세 개의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있다. 그래서 ATP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데닌의 염기잖아요. ATGC, 아데닌에 리보스, 당이 있고 여기에 인산기, 우선은 아데닌에 ATP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가 결합한 걸 ATP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ATP만 배워요. 그리고 세포분 ATP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ATP도 있고 UTP, GTP, CTP 다 있습니다. 뒷부분 유전팔도 할 때 잠깐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기 3개가 있는 것이 ATP다. 인산기와 인산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해될 때 나오는 7.3kcal per 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명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인산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공유결합보다도 인산과 인산의 결합이 고에너지인 이유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원래 밀어내는 청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전화 반발력을 이기고 결합한 거기 때문에 결합할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게 분해됐을 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자 떨어져 나갈 때마다 7.3이라는 값이 쓰이더라. 그러면 이런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인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산화란 뭐냐?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인산화 반응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 인산화는요, 3가지가 있어요. 기질 수준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광인산화. 엄청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쉬운 거는 광인산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합니다. 이거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우선 광인산화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통해서 ATP를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순서대로 볼 텐데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은 무슨 재료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질에 붙어있는 인산을 이용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ADP와 결합하게 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기질에 인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기질에 붙어 있는 인산기를 떼내서 ADP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ADP한테 인산기를 주면 이제 ATP가 되겠죠. 이렇게. 그게 기질 수준 인산화예요. 기질에 붙어 있는 인산기를 떼낸 다음에 ADP한테 주면 ATP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이거는 해장 과정과 TCA 회로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 전달 효소들이 복합체를 이루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화 환원을 반복하면서 ATP를 만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산화되면은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전자전달 복합체 효소들을 왔다 갔다 산화환원 뭐 이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적어져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내용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디 붙어있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ATP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거는 기질 수준 인산화구나 요걸 아시면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건 기질 수준 인산화이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이에요.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인산화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질에 있는 인산기를 떼어내서 ATP 만든다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볼 텐데 자, 반응물이 기질이고 니은은 생성물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에 있던 인산기를 떼내서 ADP한테 줘서 ATP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양을 비교를 하는 건데 자, 기억은 인산기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포함한 게 에너지 값이겠죠? 근데 니은이랑 비교를 하래요. 그러면 요만큼의 기억이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더 크겠죠? 그다음 효소는 뭐냐? 인산기를 떼서 ATP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인산기 전이효소들아.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요거는 고등학교, 아니, 2학년 때 생명과학 1도 했어요. 근육 수축 위안에도 쓰이고, 단백질 합성, 합성에 다 쓰였죠. 합성에는 다 쓰여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동화자몽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단백질 합성이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인 글리코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 능동수소. 발전하면 떠올려야 되는 동물이 뭐예요? 발전, 전기. 전기가 어디죠? 발광 하면은 그쵸, 반딧불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적어져 있네. 여기, 여기 예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다 적어져 있네. 여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입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